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 수출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반도체가 90% 이상 수출이 되다 보니까 수출의 실적이 곧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기업의 그런 실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1분기에 상당히 수출 실적이 나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단가 하락과 재고 증가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완화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또 이렇게 반등이 될 여지가 있느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에 반도체 일별 수출 금액을 보니까 5월보다 네. 한 15%쯤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네. 3.4에서 3.0가 뭐 그런데 우리 정문 연구원님 과거 이제 오래 보셨을 테니까 네네. 요 정도가 반등을 하면 안 꺾이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네네. 이게 미래에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는 정도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 옛날에 이런 사이클에서도 이 정도 반등은 중간에 있었던 건지 그렇죠. 그건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올해 1분기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사실 3월 달에 수출이 조금 증가를 했었어요. 아, 3월 달에. 예, 전년도 대비 이제 하락폭이 컸을 뿐이지 이제 전월 대비로는 3월 달에 상당히 한번 튀었었고요. 그리고 4월 5일, 5월이 조금 낮아졌다 다시 6월이 올라간 수준이라서 네. 뭐 이 정도 이런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 움직임은 그냥 늘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장 뭐 장기적인 호신호라 보기에는 아직은 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나 이런 것도 요즘 좀 왜냐면 6월 달은 이제 들리는 걸로는 뭐 정확하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래도 5월보다는 좀 낫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낫다라는 게 가격이 좀 괜찮아져서 나아진 건지 아니면 진짜로 네. 재고가 막 줄은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지금 재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재고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재고는 사실 뭐 기업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네. 외부에서 알 수는 없는데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고가 뭐 12주, 13주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4, 5개월치는 밀려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1, 2개월 만에 해소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반도체 재고를 해소할 만한 산업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은 보통 전통적으로 조금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가을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네. 그런 전자제품들의 신상품이 보통 가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5월, 6월 정도에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6월 달이 월별 수출액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었고요. 네. 네, 올해는 지금 아마 최고를 찍은 네.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앞을 계속 봐도 6월 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이 항상 그렇듯이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낮게 출발을 해도 하반기에는 조금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 흐름으로 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이 딱 거기에서 턴하는 시점이 보통 네. 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6월에 매출이 올랐다는 것은 이번에 어떤 상황이 반전되거나 변화라는 게 아니고 늘상의 흐름 중에 지금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을 걱정했던 거는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네네. 과거에 유례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너무 그렇죠. 빨리 쌓였다는 거여서 네네, 맞습니다. 재고 쌓이는 속도가 조금 둔화돼서 당장 재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쌓이는 양이라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가 재고가 약간씩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낙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기대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재고는 더 쌓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상 타이밍상 아직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런 재고 감축 발표한 시기와 그리고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줄어들기에는 여전히 쌓이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재고 감소 예, 사이클로는 그렇게. 아직 전환은 안 됐다. 예,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평가하실 텐데, 보통 이제 반도체 그 제조 사이클이 웨이퍼가 투입돼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네. 짧아야 3개월, 더 이상 길게도 보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5월이나 6월에 그 감산을 시작을 했다더라도 사실 그게 영향이 나타나기가 미미한 네. 수준이고
감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폭 감산이 어렵거든요. 네. 예, 점차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물량을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여전히 재고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그럼 가격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3분기에 지금 6월은 약간 계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3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 이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뭐 턴하는 형국이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재고라는 건 이래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재고지만은 수요자도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산자부에서는 9월경부터는 수출이 좀 돌아설 거다.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한 바 있고 네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반도체가 그래도 좀 9월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거의 반도체 수출이 너무 높으니까. 네. 반도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높긴 한데 이전에 이제 2017년도부터 사실 반도체가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때 19% 그리고 2018년도 20% 정도 차지하면서 계속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이렇게 뭐 자리 잡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5월, 6월에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예, 그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 수준이 어디냐면은 2017년 이전에 16년도, 15년도 그때 14, 5%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반도체가 뭐 견인 그 정도면 아직 큰 덩치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20%갈 때만 갔을 때만큼의 영향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다른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게 영향이 크지 않은가 그래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 네. 지금은 되게 낮으니까 자동차는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에 예를 들어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잘 네. 팔리는 게 계속 잘 팔리긴 어려우니까 지금 13% 비중인 반도체가 옛날처럼 뭐 비중이 올라가면서 하면 얘가 늘리는 효과가 더 크잖아요. 나머지 증가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그 9월 달에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게 네. 내포하고 있는 뜻이 지금 잘 나가는 게 계속 더 잘 팔려서 늘어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팔리는 건 잘 팔리는 대로 잘 팔리고 그대로 가고. 안 팔리는 게 이제 잘 팔리고 예를 들어 뭐 화학도 잘 안 팔리지만 중국이 뭐 혹시 경기라도 좋아지면 뭐 이런 게 다 맞물린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상 9월이 또 다시 판매가 늘어나는 시즌은 맞아요. 네. 앞서서 제가 6월을 말씀드렸는데 9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네. 그런 시즌을 대비해서 가전제품 업체들이 또 반도체를 확보를 하는 네.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지금처럼 우울하다가 좋아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황을 보는 이제 산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결국 이 수요 산업이 많이 튀어져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제조업체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떤 영향이 그 사태가 벌어지면 7월, 8월에는 다시 반도체가 감소를 할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상자 하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등장한 제품 인기를 가지고 계속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소비 심리가 딱히 새로운 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없다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보통 바꿨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바꿔요. 네. 안 바꾸는 이유가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뭐 소비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국도 똑같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수요가 없는데 반도체만 팔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조금 그런 수요, 계절적인 수요가 또 발생은 분명히 할 테지만은 이게 상자 하고가 이어질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에 조금 좋아졌듯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다고는 봐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또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그렇게 아까 보여집니다. 재고 레벨이 2016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생각이 난 게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저희 투자전략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재미있는 걸 쓴 게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16년에서 17년을 전망할 때 정부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전망은 반도체가 17년도에 성장률이 낮을 거라고 전망을 네, 했다가 맞습니다. 17년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던 적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때 뭐 네. 물론 비트코인도 있었고 뭐 서버가 붙었죠. 클라우드 서버가 네. 붙으면서 이게 들어왔는데 네. 그때 클라우드 서버라는 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급증할 걸 예측을 못했다가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혹시 AI가 예측 못한 수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AI가 이제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더 집중을 받게 됐죠. 네. 원래 AI 산업 자체는 앞으로 반도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갈 분야는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반도체 그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향후 10년, 20년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걸 견인하는 게 AI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고 AI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17년도에 반도체 산업의 이런 시장을 크게 폭발적으로 늘린 게 클라우드 서버와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은 비트코인의 영향력도 무시를 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다 그 사업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뭐 기존에 외부에 맡기던 서버들도 자기들이 직접 확장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생 기업들도 뭐 직접 하고 아마존이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우리 서울시립 극단이었나요? 그 지하에서 비트코인 채굴기가 발견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누구나 다 했다. 그렇죠. 네. 열풍이었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AI는 소비자가 한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소비자가 이제 AI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AI를 개발해서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소비자를 말하죠. 예, 지금의 AI 수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별 서비스를 할 그리고 그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는 않은 분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그 서버가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서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서버를 구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 또 AI가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데는 당장 시장 성장률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뭐 23년도에 지금 시장 성장률이 40%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에요. 네. 그럼 5%에서 40%가 되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커야지 2%. 네. 5에서 7 되는 거군요. 2%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AI 아니더라도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무슨 뭐 UAM이나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뭐 꼭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가 많이 쓰이게 되면 연산을 위해서 메모리를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좋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럼 AI보다는 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것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그렇게만 큰 임팩트는 잘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분야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UMA라든지 그게 전부 다 AI 기술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AI 기술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야들은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이끌려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워낙에 지금 독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식 네. 시장에서. 이게 이제 뭐 최고 성능의 D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SK 하이닉스가 HBM3요. 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네. 요거에 뭐 반응이 괜찮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는데요. 네. 요거는 뭐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AI가
그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사실 AI 반도체라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일종이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기술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만들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잘했던 그래픽 카드의 GPU를 가지고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든 것이고요. 그 반도체에 그 연산을 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네.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모듈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AI 서버라는 걸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팔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선택한 게 SK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고요. HBM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PC에 사용되는 일반 DDR 그 메모리 그걸 적층을 해서 여러 개 쌓아서 포장을 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그 중국에서 게르마늄 뭐 이런 거 이제 안 팔겠다고 해갖고 요즘에 반도체가 물론 오늘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반도체 주식들이 아직 조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큰 일인 건지 네, 네.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냥 서로 간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간에 그냥 치고받는 정도의 찔름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님은? 네.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고받는 찔림은 분명히 맞고요. 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이런 패권 경쟁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워낙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기술, 원천 기술 자체를 미국이 꽉 쥐고 있고 제조 장비도 중국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이죠. 네. 그냥 먼저 이제 터진 것이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론의 대중국 판매를 금지시켰다든지 네. 아니면 이번에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의 수출을 이제 허가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 둘의 티격태격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건 일단은 상당히 그 반도체 제조업 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제 수백 가지 화학물질이 사용이 되고 그 화학물질들이 뭐 많이 사용되든 적게 사용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라도 없으면 공정 자체가 어긋나게 되고 수율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아무리 작게 들어가는 소재라도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르마늄은 직접적으로 아마 투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 카보나이드랑 질화 갈륨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질화 갈륨이 바로 갈륨으로 네. 이제 기본으로 만드는 부분이라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한테는 당장 이거는 목숨줄이 달린 거죠. 네. 그게 재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반도체 자체를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주도의 실리콘 웨이퍼의 그 반도체 이외 소재를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갈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연구 개발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있긴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중국이 그런 수출 그 허가제로 전환시킨 건 미국과의 다툼이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이제 규제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리고 억지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덜란드고 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동참하고 있는 게 대만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했듯이 이건 수출 허가제로 전환을 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허가를 안 해줄 이유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예,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수입이 되지 않으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제 생각입니다. 보통 네. 근데 제조업체들이 이런 화학 물질을 그 재고를 보통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일본이 네네. 뭐 우리나라에 뭐 소재 수출 네. 안 한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잘 해가지고 그 재고를 버티다가 네. 개발해서 다 해결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그 정도의 재고가 보통 있는 이게 소재인 건지 아니면 이건 정말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소재인 건지 이건 그런 건 재고가 어떠세요? 있어도 어려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뭐 80%에서 90%까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고를 몇 달치 가지고 있다더라도 중국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럼 몇 달 안에 그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정도의 일인 건가요? 왜냐면 보통 그래도 이렇게 겁을 주고 네네. 몇 달이 되면 해결하고 이렇게 보통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몇 달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주 타이트하면 좀 법규가 좀 돼서 그랬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네. 중국이 수출해 줄 것이다. 예, 그러면 문제가 라는 부분에서 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네. 보는 거고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이게 뭐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렇죠. 지금 네. 당장 앨런인가요? 중국의 왔어요. 방중환 오늘 아마 예, 도착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지금. 예.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눠서 그렇죠. 오늘 해결될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고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우리가 몇 달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서 옐런의 네. 그 중국 방문이 뭔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하는 소식이 혹시 있을까요? 반도체 쪽으로는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은 또 반사 그쵸.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대중국 투자,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국이나 지금 대만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 미국 기업도 투자를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중국은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말이 잘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륨이나 이런 분야를 중국은 풀어주고 마이크론 판매도 허가를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한국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장비라든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릴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이제 또 그들만의 협상의 내용이기 네. 때문에 모르지만 굳이 반도체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규제를 사실 미국이 재무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상무부에서 한 걸로 상무부죠. 있어서 이게 막 특별히 뭐가 기대되지는 않긴 하는데 네. 중국이 아마 그냥 이번에 블링컨 장관도 왔고 옐런 장관도 오니까 이렇게 한번 쳐놓고 다음에 이제 진짜 하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 예. 네. 어렵네요. 근데 지금 사실 그 큰 좋은 얘기는 지금까지 좋은 포인트를 찾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아니 진짜. 6월이 조금 좋아졌다 그래도. 예. 근데 7, 8월에 다시 나빠질 거라고 하셨고 아니,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고 하셨고 네. 9월을 봐야 되는데 네. 하반기 그럼 반도체 업황에서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로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좋아질 만한 변수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수가 결국은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재고 부분인데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감사했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효과가 한 7,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DDR4에서 지금 DDR5로 D램이 크게 주력 제품이 변하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단가가 좀 더 높아지고 아무래도 조금 나아질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어지는 장기 불황이 소비심리 악화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소비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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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그러게요. 질문인데 우리 좀 장기적으로 네네.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뭐 재현이나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예, 같습니다. 뭐 제가 네. 재현할 입장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앞으로도 상당히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AI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큰 포인트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전자제품은 없어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별로 컴퓨터에는 PC가 들어간다든지 뭐 스마트폰에는 AP가 들어간다든지 네. 나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그리고 그 경쟁력 덕분에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도 네. 있잖아요. 서로 로봇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앞서 나간 기술, 우리가 초격차 전략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기술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네. 그런 각오로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 너무 쉽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게 전 되게 정답인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아,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 요거는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대본이 없는 질문 하시는군요. 네, 네. 일본에 네. 지금 반도체 다시 공장들을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과 비교라면은 사실 이제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고요. 미국과의 이런 뭐 협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물러나고 지금 제조 장비 쪽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일본에서 다시 짓고 있는 공장이란 라피더스가 파운드리예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그런 영광보다는 새로운 그 시장을 바라보고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겠다, 뭐 2나노를 만들겠다 네. 선언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파운드리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또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일본에서도 라피더스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긴 하더라고요. 네. 예,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성공할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여하튼 과거에 기술력이 있었던 그런 국가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공장에서는 일단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빨리 더 앞서 나가기를 그럼요. 응원해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